이제 정말 이렇게 문화의 시대고 매체가 다양해져서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절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인 장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을 해? 아, 나 신문을 봐. 라디오를 들어. 나 유튜브를 주로 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르가 아니라 매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주의 근현대문학은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좋은 소설가나 시인이 나주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기다리서는 결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음, 물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마주보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실 때 나주에 대해서 나주에 관해서 글을 써주실 때 나주의 현대문학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참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나주의 문학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강의 자료에서는 5페이지 보시면 나주곰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끓이는 음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장작불에 고아서 내는 음식은 곰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아서 내는 곰탕. 또 가장 오래 곰삭이는 것은 아마도 홍어일 것입니다. 이 두 음식의 고향이 나주라는 데에는 각별한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윤의 이는 정제에서 안악은 마늘을 다지고 쪽파가 눈에 매웠습니다. 시집간 딸처럼 매웠습니다. 모든 울음이 가마솥에서 설설 끓고 곰탕 같은 국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곰탕 국물에 소금을 타고 파를 넣으면 그게 바로 우리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철훈이라는 시인이 내 마음에도 사랑은 떠도느냐는 시집에 담은 나주곰탕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곰탕집은 전국 어디라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같이 나주곰탕입니다. 나주가 곰탕의 본고장이 된 까닭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곰탕의 주 재료가 되는 섭뼈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1930년대 월견정 근처에 밖에 나가 통조림 공장들을 일본인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고기 통조림이죠. 2,700평의 규모 공장에서는 군인들에게 제공할 소고기 통조림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에서 300마리에 이르는 소를 잡기도 했다고 하는데 주변의 제신처는 소 핏물로 온통 빨갛게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무렵 나주에는 고기 통조림을 하고 남은 부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최선의 음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나주곰탕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나주곰탕 보면은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3대. 그러면 대충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시기가 아닐까. 그건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 자체가 문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추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삶고 구워도 맛있는 살코기 부분은 요리하는데 큰 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 꼬리며 머리뼈, 우족과 같은 것은 정성과 시간을 다하지 않으면 쉽게 맛을 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나주곰탕에서는 서민의 애환과 민족 아픔도 녹아들어 그 맛이 깊고도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철훈이라는 사람은 나주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없는 시인이죠. 근데 이 시인이 담아낸 이 나주곰탕이라는 이 시는 나주 문학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나주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철훈이라는 사람이 나주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나주 출신들만으로 이렇게 나주 문학을 한정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폭이 좁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주 출신이라는 사람이 나주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노래에 담아냈다고, 소설에 담아냈다고 해서 그것을 나주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렇게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문화의 시대고 장소 중심의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와 같은 나주라는 말만 들어가도 그 언어만 사용을 해도 나주문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평은 확장을 해가고, 그 다음에 나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평의 문제가 아니라 위상을 이렇게 깊게 다채롭게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 깊이를 더하는 것, 이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나주문학은 어떤 진정성들을 훨씬 더 깊고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어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탕이 오래 끓인 음식이라면 생것인 채로 가장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홍어일 것입니다. 죽어 향기 내는 일이 하빌처럼 신성해서 미물도 냄새 품어 수묵하게 풀리는데 그랑께 만만한 거의 홍어 조지라 이거제. 들쑤시던 삿대질이 창을 통해 쭉 빠지고 이번엔 육자회담 북한 핵을 또 씹는데 사내들 손바닥에서 삼합이 또 이루어진다. 변현상의 군사설, 시와 문화의 2012년 봄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삭힌 홍어 냄새만큼 호불호가 너무나 명백하게 갈리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악취이고 어떤 이에게는 입맛을 돌게 합니다. 이 맛은 그것대로 전라도를 대표하는 맛이지만 함께 어우러지면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식물 먹거리를 대표하는 잘 삭은 배추김치와 육고기를 대표하는 삶은 고기, 그리고 바다 생선을 대표하는 홍어가 만나면 이제 일반 명사처럼 불리는 삼합을 이룹니다. 흑산도에서 영산강을 타고 거슬러 오른 홍어가 영산포에 내려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영산포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홍어라야 전라도 정과 맛을 제대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세상사라는 것이 아무리 굵고 험해도 그 셋으로 넉넉하게 감쌀 수 있는 것이니 나눠주는 이야기 좀 험하고 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시는 이제 홍어 삼합을 먹으면서 사내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인데, 사내들 나누는 이야기들이 사랑 이야기, 또 어떤 어떤 경제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오르게 되죠. 이것들을 서로의 이야기들 꼭 합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마다 이렇게 개성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렇게 쌓아지면은 정감 넘치는 자리가 되고, 이 정감 넘치는 음식을 아마 대표하는 것이 삼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흥 같은 데서는 이제 소고기하고 피조개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해서 장흥 삼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삼합이라는 음식은 전라도의 홍어, 그다음에 묵은 김치,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어울려져야 되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안주면은 아마 막걸리 한 잔 나누는데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주는 이렇게 두 오래 사이에 있습니다. 그 오래 사이에서 펼쳐지는 문학의 언어 역시 다채롭고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문학 언어로서는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언어로서는 곰삭은 곰탕같이 세상 맛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삼합의 품과 같은 언어만한 것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문학의 시대 때는 나주의 언어가
좀 힘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나눔의 소통의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야말로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나주의 정감, 나주의 언어가 진정한 문화의 언어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문화적 환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바람을 좀 담아봤는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은 담양 사람들의 삶, 장성 사람들의 삶, 광주 사람들의 삶, 화순 사람들의 삶이 더불어 흐른다. 이들의 삶은 나주로 흘러와서 온전히 하나로 겹친다. 그리고 나서 나주 평야에서 풀려 삶이 되고 쌀이 되어 남도인의 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영산강과 함께 흐른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더러는 강에 깊이 잠긴다. 아쉽게 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영산강에서 흘려보낼 일이다. 영영 떠나보냈다고 생각한 것도 언제고 다시 떠오르게 해주는 강이 영산강인 까닭이다. 영산강은 나주의 근현대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중심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오랜 동안 한 지역의 문학 혹은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작가의 출신지였다. 그러나 문화의 시대, 경계가 사라진 시대의 출신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나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문화적 측면에서 나주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작가를 배출하는 것이 나주문학 지평을 확산하는 길이라면 좋은 문학의 소재, 주제를 나주가 길러내고 그것들을 작가가 다루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천변만화에서 소설 10권, 20권은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사연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 소설로 쓸 수는 없다.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산생을 산 사람만큼 그 지역의 사연을 잘하는 사람도 없다. 나를 노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나와 나주가 만든 사연을 들려주는 것은 그보다 쉬울 수 있다. 그 지역의 노래를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풍성한 인문 지리를 형성할 수 있다. 영산강이 그 중심에 흐르는 나주는 그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장소를 노래하는 시의 틀을 가지고 함께 영산강을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의 바람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처음부터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문학은 이제 그냥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내서는 문학의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의 주체는 독자가 읽는 주체뿐만 아니라 쓰는 주체까지 담당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영상광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내 흘러온 지금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그 흐름에 맞는 그 언어에 맞는 좋은 장소성을 담아낸 글을 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지금 바로 펜을 좀 들고 특정 영상강의 한 사연을 좀 풀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함께 묶어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또 그때 최선을 다해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